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참 취재할 거리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또 매일 진행하는 한입뉴스 보면 워낙 또 뉴스가 넘쳐나서 두 분이 또 한 주 동안 취재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건 이건 어떻게 정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은 내용이라서 두 분이 어떻게 취재했는지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시정연설을 앞둔 사전 한담 자리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또 악수를 하는 모습 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한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배경은 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일단 대표실 관계자에게 조금 물어봤더니 공식 입장은 아닌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는 대인배, 윤석열 대통령은 소인배라고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봐주면 된다. 네, 좀 자세히 민주당 대표실의 설명이죠. 그렇죠. 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통 크게 가는 그런 모양새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여러 번 영수회담이라든지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등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대비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에 이 대표를 보면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작년 8월에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이 들어왔을 때는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너무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어서 또 본인이 이 당의 비주류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축돼 있다. 특유의 사이다 같은 그런 장점이 잘 나오지 못한다. 이런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또 강서구청장 선거를 압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유가 좀 생겼다. 본인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겨서 옛날의 장점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메시지에 좀 힘이 있고 웃음에도 여유가 넘친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한담에 가는 것도 그러한 여유가 생긴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또 특히 이전에는 뭐든지 발목 잡기, 뭐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비토를 놓는 좀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좀 대인배적으로 더 상위에 위치해서 포용하겠다, 더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좀 이야기를 좀 짧게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기조 전환을 해달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오늘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환담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야당 대표는 좀 늦게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텐데 가장 먼저 도착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금 놀랐다고 하고요. 또 로텐더홀 피켓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그것도 좀 참석하지 않고 간 것도 좀 예의를 지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자, 민주당에서는 또 나름 이제 대인배 전략이고, 용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이런저런 시정연설 앞두고 뭐 준비하고 또 계산해보고 그런 게 없지는 않았을 텐데, 용산 여권에서는 이 만남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의미나 또 어떤 계기로 삼을지.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하고도 만나고 또 간담회 이후에는 또 오찬도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상임위원장들하고 점심 식사하는 게 좀 그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 자체는 어제 대통령실 설명을 보면은 되게 원론적인 입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전에 만나는 그 환담 자리다, 뭐 국회 얘기 잘 듣겠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그 비공개 회의 때 그 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방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이은지 기자가 전해줬는데, 그 분위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모두 발언은 먼저 의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그 다음에 쭉 돌아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대표들이, 야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좀 부각시키기로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난다, 좀 유의미한 대화 시간이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모여가지고 한 마디씩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딱히 어떤 리액션 같은 것들을 하진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의 대응은 딱 이 정도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냥 참석해서 끝났다,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상임위원장들하고는 이제 오찬 그 간담회기도 하고 또 윤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서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별로 대화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되짚어 보면 결국엔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만나고 싶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났던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피의자하고는 만날 수 없다 이런 뭐 그런 마음이 좀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했는데 민주당의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산안 심사, 처리 관련 입장까지 포함을 해서요. 일단 민주당에서 한 가지 예상한 게 있는데 적중한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IMF가 최근에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가 굉장히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을 호평한 게 언론 보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가 작년부터 한결같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내용을 가져와서 쓸 거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그 시장 연설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IMF가 한국의 건전 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으로 호평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예산안 기조도 맞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세계 흐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고물가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국가가 예산으로 민생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게 조금 기조라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예산 방향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가족들이 배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 굶기는 꼴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앞으로 심사 기조는 일단 R&D 예산 확대, 그리고 주요 민생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나서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법정 시한 준수가 늘 쟁점이 되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만약에 정부가 좀 기조 변화를 좀 속히 한다면 이 법정 시한도 맞춰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좀 공을 넘긴 꼴이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잡느냐가 세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IMF가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는데 네. 기재부는 2.4%로 낙관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주당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 시한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그 굉장히 한참 넘겨서 12월 24일에 처리가 됐는데 12월 1일인가 2일인가가 원래 법정 시한이죠. 네. 근데 올해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만큼 이렇게 늦어지진 않을 거고 빨리 조금 최대한 마무리를 해서 여야 모두 다 좀 총선 체제로 빨리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이슈가 사실은 상당히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하여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명, 구리, 하남시까지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요? 어제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년 총선 1호 공약이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수도권을 노려가지고 내놓은 일종의 이제 뭐 선물 보따리 같은 걸로 좀 이해가 되고요. 국민의힘 내부 반응 보면은 좀 흐름을 보면은 저는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게, 처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발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의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임명직 뭐 총사퇴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되고, 이때는 반응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들 딱 발표가 되니까 아, 우리 또 망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또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고 해서 좀 침체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라는 거 나오니까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좋은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왜냐면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의제다운 거를 한 번도 좀 제대로 던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제를 던진 것 같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던진 의제를 가지고 그 운동장 안에서 노는 그런 그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뭐 국민의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여당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총선 공약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총선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김포 지역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 가불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제 지역구인 곳이거든요. 다 민주당이 이긴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거론되는 얘기긴 한데 뭐 이제 대통령실 부속실에 뭐 이제 김모 무슨 뭐 행정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김포 지역에 나올 그런 좀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표랑 핵심들이 이쪽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쪽 지역 민심을 상당히 흔들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2개 지역구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물론 좀 우려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원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내부적으로는 문제 지적은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 시대를 더 강화하고 열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에 경북도청을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또 이 김포 이 편입 주장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의미를 배경을 의도를 또 깔고 있는지. 자,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자, 경기도 김포시인데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다소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이 경기 북부 남부를 나누는 이 부분하고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고요. 전형적인 선거용이고 경기와 서울 갈라치기다. 또 이제 행정구역 변경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인데 너무 뜬금포다. 이런 반응을 좀 내놨고요. 그다음에 김포 지역구 의원실에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김포 지역 의원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김포 주민들 중에는 환영하는 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로 편입되면 뭐 집값이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뭐 민심들이 서울로 편입되는 그 공약을 좀 지지하는 민심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걸 대놓고 반대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 입장에서 더 낼 입장이 없다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조금 흥미로운 시각이 있던데 좀 전에 이제 순봉 기자와도 함께 듣고 온 이야기인데요. 한 이제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이 민주당이 이걸 적극 찬성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 박순봉 기자도 말해줬지만 김포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네. 서울로 편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좀 셈법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도 조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표 정도 되는데 네. 그게 넘어오게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또 유독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민주당 설명대로라면 김기현 대표는 오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을 가진 거는 뭐 야권에서는 좀 소수이긴 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민주당 쪽의 전반적인 대응하고 좀 오전에 물어보니까 민주당은 약간 그 이 사안을 안 키우려고 하는 대응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던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여기에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하기도 굉장히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김포에서 원하는 뭐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안 자체를 부딪혀가지고 싸워주게 되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목소리를 안 내는 그냥 소극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역이 또 뭐 고향으로 그렇죠. 넘어가고 광명, 하남. 아까 일부의 한입뉴스에는 박정우 기자는 천안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이 끝도 개인 없이 의견 아닌가요? 넓어지네요.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로 가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입이 중요하다, 발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영남 스타는 험지로라는 발언을 했다가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략적인 발언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변화 또 혁신의
또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수라면 또 리스크가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고 네. 지금 당 내에 또 혁신위원회의 이 발언과 관련된 반응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전략이냐 실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부러 치고 빠지기다. 그러니까 한번 던져놓고 분위기를 보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빠진 거다. 이렇게 이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말실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좀 얘기 들어봤을 때 제가 취재한 그 내용의 한정에서 보면은 좀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실수 완전히 쪽이에요? 말실수라기보단 정치를 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다.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장관이 무슨 잘못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는 자진 사퇴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즉각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이미 다 교류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장관이 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은 사전에 상당히 많이 조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권 스타는 뭐 서울에 뭐 수도권에 험지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은 보통 정치권에 좀 익숙한 사람이라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가서 이런 내가 발언을 좀 할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든가 뭐 어떻게 호응을 하실 거냐라든가 합을 좀 어느 정도 맞추게 돼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지목했던 두 명의 스타도 김기현 대표랑 주호영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의원실 분위기를 보니까 뭐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율 없이 던지는 거. 그 대사면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 이런 정도의 반응을 이제 보일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도 있었고 혹은 어느 정도 사전에 교류를 해봤다라면 충분히 또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발언으로 던지고 안 되니까 주워 담고 약간 이런 그림이 되는 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조율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 말을 던져놓고 뒤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당의 사정이 녹록하지가 않고 소통하고 난 이후에 좀 가다듬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자 이대로라면 인요한 혁신 위원장 혁신위원회를 맡아서 딱히 얻는 게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현지 기자가 안 위원장 측근에게 뭔가 들은 얘기가 있다면 이건 상당히 취재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측근이라기보다는 좀 인요한 위원장과 좀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좀 가까운 인사한테 들은 네. 이야기인데 누군지는 이제 이야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분이 서대문 쪽에 출마를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세브란스 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서대문에 좀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죠. 연세대학교가 그렇죠. 위치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내년 총선을 차분히 준비했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혁신위원장 맡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좀 지역구 의원으로 좀 출마를 하는 것 자체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걱정을 하는 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 위원장은 독이 든 성배일지 아니면은 팡파레를 터뜨릴 수 있는 성배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맡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호응이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사면 뭐 대포용 포용 또 대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이 좀 냉랭하네요 이 반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반응보다 좀 이렇게 떠오르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전쯤이었는데 이제 친윤 쪽 인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뭔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안 나온다. 그때는 이렇게 필살의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을 먼저 아주 이제 찾아가서 집에 아예 자택에 찾아가서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가
뭐 장제원 의원 비롯해가지고 친윤그룹 뭐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험지로 보내는 거 뭐 이런 안 두 가지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인요한 혁신이가 내놓은 지금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이 그림하고 굉장히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대사면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일단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를 풀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공천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노원 쪽에 공천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통합의 메시지도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얻고 싶은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동시에 내놓은 그런 카드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영남권 뭐 수도권 출마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물갈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친윤그룹 일부 교체하는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그 빈자리에 이제 친윤그룹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일단은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제 생각들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제 사실은 모 혁신위원을 이제 제안받았다가 뭐 결과적으로 안 한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안받고 요 초기 과정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김한길 위원장 픽인 것 같냐 아니면 김기현 대표 픽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인요한 위원장이요. 김한길 위원장 픽이라면은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김기현 대표 픽이라면은 갈지 말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얘기는 같은 김인데 김한길 위원장과 연결된 인 위원장이라면 그래도 무게가 실리고 그렇죠. 자기가 혁신위원으로 가더라도 뭔가 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연결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연결이 돼 있는 혁신의 방향이냐, 그게 아니냐, 요것도 좀 당내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혁신위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자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말끔하게 일단락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인물이 박성중 유일한 이제 현역 의원이죠. 박성중 의원인데 여권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그때 혁신위원이 딱 발표가 되고 한 이틀 정도 많이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네. 대부분 좀 박성중 의원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왜 박성중 의원이 거의 이제 간사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서도 현역 의원이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또 재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 중에서는 가장 뭐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네. 가장 상징적인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가장 연차가 그렇죠.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데 좀 친윤 색채도 강하고 혁신이란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어떻게 해서 박성중 의원이 들어온 것인가 혁신위원회 이제 그것도 계속 물어봤는데 당 지도부 쪽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스터리로 좀 남아 있는데 좀 명확한 거는 어쨌든 좀 불만이 굉장히 많다. 혁신이 누군가에게는 당 내부로부터도 상당히 불만이 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이제 임명됐고 정책위 의장에는 호남 출신인 이계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자 이걸 놓고서 뭐 탕평이 인사냐 아니다 친명 강하다 이런 또 한편으로는 박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그 박 최고위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 이낙연계의 현직 의원이 있다. 또 뭐 자객 공천되는 거 아니냐. 개파별 반응이 좀 상당히 엇갈리게 나오네요. 일단은 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복귀하기 전에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때 지도부 단톡방에 모 의원이 기자들한테 절대 확인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됐다는 내용이 공식 확인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보면 이전에 혁신위원장 때도 미리 후보군을 좀 언론을 통해 흘려놓고 반응을 본 뒤에 인선을 했잖아요.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걸 좀 답습한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일단 반응이 나왔는데 일부 친낙계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거잖아요. 결국 처음 구상한 대로 박정현 전 대덕국장을 앉힌 건데 이에 대한 반응은 이제 비명계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당화의 길을 공개적으로 가겠다는 걸 공식 선포한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뭐 사실 지금 비명계를 앉히나 친명계를 앉히나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최고위원 한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현 전 구청장을 앉힌 거는 좀 친명 색채를 좀 대놓고 덧칠을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낙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대놓고 공천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좀 호평을 했고요. 반면 친명계에서는 좀 늘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이 아니었던 의원이 어딨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거대 야당 대표인데 친명이 아닌 것도 이상하다. 또 원외 인사들을 자꾸 친명으로 좀 매도를 하는데 그렇게 친명 비명으로 가르마타는 게 맞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하고요. 또 충청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 이 선택지가 가장 최선이었다라고 좀 해명을 하더라고요. 또 정책위의장은 친낙계로 분류되는 이계호 의원이 됐는데 지금 이 의원이 사실 지난번에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도 맡았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친낙계에서도 좀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이계호 의원은 우리 친낙계가 아니다. 그렇게 기사도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좀 무색무취 내지는 친명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요. 네. 이번에도 비명계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절대 탕평 인사라고 볼 수 없고 호남 안배 이야기가 너무 나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 호남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호남 뭐 탕평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인선이지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덧붙이면은 그때 이제 그 인선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 명단이 6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호남 3명, 그다음에 충청 3명이 있었고 여성은 이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 1명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성 1명에 남성 5명, 호남 셋, 충청 셋 이렇게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여성 하나, 남성 하나, 호남 하나, 충청 하나 이걸 되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짝이 맞춰져가지고 이번에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이 흥미롭네요. 이 이낙연계에서는 이낙연이 아니다. 네,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역시 이야기까지도. 갈등에 초점을 맞추시는군요. 자, 조정식 사무총장은 교체되는 겁니까? 뭔가 교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총선기획단장으로 조정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 될 가능성이 많은데 비명 친명계의 입장이 조정식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상당히 좀 또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단 비명계가 그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 좀 숨죽이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박광훈 원내대표가 내려오긴 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그 사표를 수리하나 안 하나 보자. 좀 이의 심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복귀를 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의 인선을 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좀 통합의 그렇죠. 네,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박광훈 원내대표의 사표는 하루 만에 수리를 해놓고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계속해서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유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총선기획단장을 좀 꾸린다고 하는데 이 기획단장을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게 되면 그때부터 좀 비명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내홍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박 기자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빈명 간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틀이 흔들릴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 자체는 그냥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이제 한국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이니까 변할 수는 있는데 일단 총선까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유지가 될 거고 오늘 최고위원들 발언 같은 거 뭐 방송 나와서 하는 발언들 보면은 그냥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 맡는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움직이는 거고 비명계의 반발은 그냥 이제 어느 정도는 상수로 조금씩 계속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어떤 큰 사건 같은 게 벌어지게 돼야 그때야 이제 비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거나 이럴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냥 지도부가 운영하는
그런 과정으로 쭉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그대로 갈등이 다소 있더라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